글로벌 매크로와 자산을 연결해 증시의 방향과 리스크를 함께 짚어주시는 전략가이십니다. 대신증권 FICC 리서치부를 이끌면서 사실은 채권, 외환, 원자재에 대한 수급 변화를 기반으로 해서 시장의 대응 변화를 제시해온 분이십니다. 이경민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나라에도 FICC 리서치부가 네. 있는 분 여기 사실은 상당히 좀 어려운 용어라는 생각이 좀 네, 드는데 맞습니다. 픽스드 네. 인컴이라든가 커런시라든가 커머디티에서 코모디티. 채권, 외환, 뭐 원자재 이런 네, 걸 다 보고 다루는 있습니다. 부서인데 네. 이게 어떻게 대응을 보통 합니까? 이런 걸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식 시장을 보려면 웬만한 것들은 다 파악을 해야 되는데 네네네네. 저희 내부적으로 각 파트를 담당하는 분이 계시다 보니까 그리고 그걸 아우르는 게 전략이다 보니까 FICC 리서치부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네네. 우연찮게 제가 거기 부장을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같이 조율하면서 시장 전략을 네. 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약간 드문데 세계적인 어떤 증거사라는 게 이런 다 있는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보다는 뭐 실질적으로 좀 들어가는 그런 느낌인데 네. 자 본격적인 질문을 좀 들어가자면 부장님 코스피 상단은 이제 5,800선을 어쨌든 제시하셨는데 이미 네. 그 수치는 도달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 근데 이제 상단을 닫아놓지 말자고 네. 말씀을 미리 하셨는데 네. 특히 뭐 선행 EPS 주당 순이익 전망치라든가 이런 거 이제 10% 상향이 될 때 코스피가 어디까지 더 열릴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EPS 꺾임 전조 같은 현상은 무엇인지 한번 오늘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상단을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익이 올라가는 것만큼 시장이 계속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그림인데 지금 코스피가 5,800을 넘고 5,900을 넘나들고 있는데 6,000을 가도 PER이 10.4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PER 10배라고 한다면 2001년 이후 평균 수준이거든요. 네네. 굉장히 저평가된 수준이고 글로벌 증시와 비교해봐도 굉장히 저평가돼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익 전망이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실적 개선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제 조만간 이제 또 1분기 프리어닝 시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저희 반도체 애널리스트 자체도 지금 올해 이익 전망을 한 17% 상향 조정하고 그리고 내년 이익 전망도 레벨업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여기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12에서 15% 정도 이익 전망이 더 올라갈 수 있는 레벨이고 그렇게 본다면 6,000대 후반까지는 상당히 다시 한번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개월 선행 EPS를 계속적으로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12개월 선행 EPS와 코스피 간의 상관관계가 0.93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93.4% 확률로 같은 흐름을 보인다는 건데 과거 흐름들을 보면은 추세적인 상승할 때와 꺾일 때 흐름들이 같은 궤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선행 EPS가 꺾이기 전까진 상단을 계속 열어놓자. 이게 꺾이기 전에 다 왔어라고 예단하기 어렵다. 그럼 전조 현상을 이렇게 보려면 뭘 좀 봐야 됩니까? 일단은 저희가 보기에는 선행 EPS라는 특징에 의해서 27년 이익 증가율을 계속 봐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있어요. 26년 이익 증가율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순이익 증가율 100%를 넘어섰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190%, 200% 가까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27년 이익 증가를 보면 26년은 13% 정도가 되고 반도체의 영업 순이익 증가율도 한 27년이 한 10% 정도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1분기 실적 시즌이 굉장히 잘 나옴으로 인해서 기저 효과가 커지게 된다면 27년 이익이 자연스럽게 낮게 보일 수 있거든요. 즉 27년 이익 증가율이 반도체는 물론이거니와 코스피 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갔을 때는 좀 경고 시그널이다. 26년보다 27년 이익 증가율이 낮게 된다라고 한다면 선행 EPS 특성상 올해 상반기를 지나면서 하반기 중에는 이게 꺾일 수 있다는 시그널이 될 수 있어서 27년 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된다면 조금 조심해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전조 현상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음껏 투자하십시오. 네, 맞습니다. 자,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뭐 나쁘진 않은데 나쁘진 않습니다. 지지부진한 그리고 지지부진하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너무 코스피가 너무 좋으니까 맞습니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그런데 부장님께서 이제 채권 금리 이제 3년물 이제 국채 금리가 3% 초반이 안정되어야 이제 성장주가 움직일 거라고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코스닥 150 ETF라든가 성장주 투자주들이 30% 상승 여력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매크로 지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말씀하신 대로 금리겠죠. 지금 코스닥은 상승할 여건들은 굉장히 많이 마련돼 있습니다. 일단은
R&D 예산과 그리고 산업정책 예산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예산을 배정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코스피 5천에 이어서 코스닥 3천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비치고 있고 이런 상황이 굉장히 탄탄한 흐름인데 아직까지는 코스피보다는 못하거든요. 네네네네. 워낙 코스피가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 코스피가 약간은 뒤쳐져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보다도 금리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코스닥의 상위권, 시가총액 상위권을 보게 된다면 제약바이오, 2차 전지, 네네. 반도체 소부장들이 많이 포진돼 있는데 대표적인 이 업종들이 채권금리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뭐 금통위에서 금리나 시그널을 준다든지 그러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일단은 물가가 안정되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환율하고 그리고 집값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집값이요? 집값이 영향을 좀 주나요? 일단은 최근 그동안 한은에서 금리 인하를 못한다라고 아. 했던 이유가 환율이 너무 높다. 네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한다. 이 이유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네. 근데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초반 또는 이게 깨지는 그림이 나온다거나 또는 최근 여러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금매가 나오고 네네네. 가격이 떨어진 네네네. 거래가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부동산 가격이 꺾이면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 시그널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기대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채권금리 레벨은 금리 인상을 걱정하는 수준이라서 만약에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를 좀 자극하게 된다면 아마 채권금리가 안정되고 코스닥은 좀 더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최근에 이제 제가 약간 좀 예전에 같은 경우 이제 기관이나 이제 뭐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그 외국인들이 네. 우리나라 주식이나 뭐 메인 주식들을 많이 사야 올라간다라는 이런 그쵸, 것들이 그쵸. 있는데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최근에 보면 반도체를 대량 매도하고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데 이걸 또 괜히 다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받고 있는데 네. 약간 바뀐 것 같은데 부장님께서는 이런 이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과정이라고 음.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어쨌든 외국인이 반도체에 뺀 자금을 네. 화장품이라든가 미디어나 에너지 다른 업종으로 음. 옮겨가고 있다고 네. 이제 보시는 겁니까? 옮겨가고 있다라기보다는 네네네. 예를 들어서 지금 외국계 자금들이 들어오는 네네네. 것 중에 많은 부분들이 네네. 패시브 자금이 좀 크거든요. 아,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도 사놨다라고 한다면 그 시장 비중에 맞춰서 사놨으면 네네. 1월을 지나고 났더니 네네.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반도체, 자동차는 오버웨이트 있고 네네네. 나머지들이 언더웨이트 있잖아요. 예. 그럼 이건 만약에 이대로 가서 반도체 자동차가 계속 잘 가면 좋긴 하겠지만 네네네. 만약에 흔들리게 됐을 때는 더 큰 리스크에 아. 당면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계속 리밸런싱하는 과정이 있다. 음. 그래서 1월 달엔 어떤 흐름이 나타났었냐면 반도체하고 자동차에만 11조를 매도했습니다. 근데 23개 업종에서 11조를 샀어요. 그리고 2월 달 왔더니 이때 오늘 2월 달에도 반도체 10조 이상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나머지 14개 업종에서는 5조, 6조 정도를 또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의 매매 패턴을 보면 많이 오른 것들은 좀 비중을 축소하고 아직 덜 오른 쪽들을 채워나가는 그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 연기금도 그렇고 지금 외국인도 그렇고 좀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 좀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 2차 전지를 2월 달 들어서 외국인하고 연기금이 제일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의류, 필수 소비재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런 좀 저조했던 수익률 업종들을 사고 있거든요. 아마 순환매 차원에서의 대응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반도체 그러면 언제 사냐? 네네. 아마도 반도체가 좀 주춤해지거나 그럴 땐 또 들어올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12월 중반 이후입니다. 11월, 12월 초중반까지 반도체나 이런 주도주들이 좀 쉬는 동안에 외국인은 매도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매수하는 흐름들을 다시 보여줬었거든요. 따라서 지금은 많이 오른 종목들은 좀 정리하고 덜 오른 종목들은 좀 채워가는 과정인데 만약에 반도체가 좀 쉴 때는 이런 매도가 좀 진정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월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네. 3차 상법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사실 뭐 자사주 매각이라든가 이거 자사주 구입한다가 이런 부분들은 네. 이제 자기 자본이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어떤 그 돈이 아니라 이제 회사 돈으로 네, 샀다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이번에 좀 약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제 네. 개선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쨌든 작년에 이미 이제 자사 소각이 2배 이상 네. 늘었고 올해도 그 속도가 빨라진다고 짚어주셨는데 기업들이 자사주에 어쨌든 소각 발표하는 것이 단순한 이벤트일까요? 아니면 이게 이제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디스카운트를 개선하는 체질 개선의 어떤 신호로 봐야 되는지.
일단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네네네. 외국인들이 계속 지적했던 것은 지배구조 이슈입니다. 맞습니다. 그거를 1차, 2차 상법 개정을 통해서 좀 풀어내는 역할을 해줬고 두 번째로는 유통 물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유통 주식수가 네, 계속 늘어나는 네, 모습들을 맞습니다. 보여줬다는 거죠. 그런데 자연스럽게 작년부터 유통 주식수가 24년부터 유통 주식수가 줄어들기 시작해서 작년에도 큰 폭으로 좀 줄어들었고 올해는 제가 예상하기에는 작년보다 2배 이상 더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떤 얘기가 되냐면 공급이 계속 증가하던 증시에서 공급이 줄어들면서 약간의 수요만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미국은 유통 주식수가 계속 줄어듭니다. 그래서 긴 호흡으로 보면 금융위기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조정받는 그림처럼 계속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3차 상법 개정까지 흐름들을 어느 정도 기업들이 시행하게 된다면 저는 구조적인 변화의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 그리고 한국 증시도 옛날에는 계속 박스권이었거든요. 올라간다 싶으면 내려오고 내려온다 싶으면 네네네네. 올라가고 그런 흐름들에서 좀 벗어나서 좀 방향성 자체를 우상향하는 그림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이런 흐름들이 법안으로 마련되고 그거를 기업들이 시행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